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사 구본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와 인포데믹을 주제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3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저는 신문 기자로 오래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종이 신문 기자로 지금 한 30년째 일을 해오고 있고요. 한 곳에서 한겨레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자니까 이제 기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기자 일을 하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좀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게 있어요.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90년부터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20대를 보냈던 80년대는 세상에 진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좀 독재자가 출현하고 세상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면 세상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를 꿈꾼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자 했었던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게 됐는지 그걸 알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광주 학살 같은 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런 독재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게 학생운동의 주로 된 역할이었죠. 물리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면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변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꿈꾼 그 당시 젊은 친구들의 대다수는 진실을 보도하는 일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진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의 역할, 그것의 중요성,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언론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무척 좀 자괴스럽기도 한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언론을 지칭하는 표현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것과 논외로 또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제대로 진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우리 이 속에는요, 스마트폰 속에는 세상 모든 정보와 뉴스와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더 진실에 입각한 판단과 여론이 만들어지느냐, 그거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직업을 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의 저널리즘은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내는 독자들, 시민사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제대로
이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인포데믹 시대, 그 가짜 허위 왜곡 정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미디어 이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래 한 몇 년 동안 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몇 권 쓰게 됐는데, 그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지금 탈진실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트루스.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딕셔너리는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단어를 뽑는데, 2016년도에 올해의 단어로 뽑은 단어가 탈진실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자, 2016년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민주주의의 선진국, 싹이 튼 나라죠. 영국에서는 그해 브렉시트, 유럽 연합 탈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수의 영국 유권자들이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냐면,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뭐 유럽 연합 때문에 영국으로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표까지 이르게 됐죠. 그런데 그 간단한 사실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분담금 순위로만 따져도 유럽연합에서 제일 분담금이 많은 나라는 독일이고요.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영국입니다. 영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해 미국에서는 정치의 이다나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었죠. 그에 대해서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최종 후보가 됐어도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두 나라에서 그런 정치적 큰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들이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이런 옥스퍼드가 그의 단어로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실 이후의 시대, 탈진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진실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나 이런 공식적인 공간에서 훨씬 더 영향이 커진 환경을 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년 반 동안 발언한 것에서 거짓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거짓말과 사실이 아닌 주장이 2만 건 이상 나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15건 이상의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들을 뱉은 거죠. 계속해서. 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하루에 15번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순간 전 세계로 바로 확산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임 기간 내내 하루에 15건씩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탈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요. 자, 2016년도에 영국이 그런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탈진실 시대, 이게 올해를 풍미한 단어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자,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탈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2016년도 만에 유행어가 되고 이제는 사그라든 트렌드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화된 트렌드가 됐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짜 뉴스니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한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냥 뭐 정보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SNS의 부작용 정도로 생각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이제 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론관계법도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배상 책임도 물리게 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기술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이 가짜 뉴스들을 훨씬 더 잘 적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죠. 이제 사회가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사회에서 본격적 대응, 정식 대응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았던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해서 사회 본격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짜 뉴스는 소멸하는, 해결되는 모드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사회에서 오히려 점점 더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는 일로로 번질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의 자리에서 본격 대응이 시작됐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점점 더 가짜 뉴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데 손을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가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본격 대응을 시작하고, 기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동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저널리즘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갔는데요. 지금 역사상 21세기 지금처럼 인류가 평균적인 교육기간이 길었던 시기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적 도구, 스마트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심쩍은 정보면 더 이상 우기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강력한 지적 확인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환경이 된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더 배우고 선생님들이 아무도 열심히 가르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가장 많이 배운 시기이고 뭐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는 언론 종사자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국어 사회과 선생님들만의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처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또 개인들의 삶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시대와 개인의 과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 당원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허구와 진실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이게 이미 70년 전 일인데 정확하게 오늘날 이 탈진실 시대를 놓고 아렌트가 경고한 문장 같습니다. 예, 우리 2021년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날짜 잘못했어요. 2021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유린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이 부추기고 그것이 그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달돼서 대통령의 이런 불복 선언 의회로 가자라고 하는 발언 즉시 이런 난입 사태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이런 식의 일을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 선진국,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아주 안착된 나라에서 순식간에 이런 아주 후진국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근데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기술 기업들이 대응을 안 한 건 아니죠. 오래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데서는 트럼프 계정을 정지하고 발언에다가 딱지를 달아서 사실이 미확인됐다 이런 주장들을 해오고 했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정보 문해력을 요구받고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색깔과 무관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사실은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무지무지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죠. 작년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구충제를 먹고 있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날마다 먹고 있는데 이거 코로나에 아주 효과가 좋다.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게 치료 효과는 전혀 없고 사망률만 높이는 약이다라고 해서 복용자의 사망률이 무척 27%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망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즉 미국 대통령은 세상에서 FBI 거느리고 CIA 거느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서는
우리 이 신도들은 이렇게 소금물로 구강 소독을 하면 저런 나쁜 병균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단체 구강 소독을 했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아주 큰 지탄을 받는 일도 일어났었죠. 이거는요, 선생님들 화면을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벌써 1년 반 전 일인데요. 작년에 총선 전에 한 의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그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심장센터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 간부입니다. 근데 총선 앞두고 아주 무척 아주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정부가 의사한테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를. 감염자가 늘어나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미쳤다.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 걸고 이 사람 SNS에서 블로거로 뭐 소셜미디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더욱이 무슨 가명으로 익명의 네티즌이 아니라 현직 의사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전문의로서 자기 이름과 얼굴 봉직하고 있는 병원 다 밝히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무척 코로나 보건에 심각한 뉴스죠. 한 시민이 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고, 자, 저는 이 시민이 일종의 미심쩍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팩트 체크에 나선 거예요. 스스로 팩트 체크에 나섰고 자기가 팩트 체크한 내용을 그대로 다 이름 밝히고 연락처 밝히고 통화한 대상 밝히고 그대로 이제 다 대화 내용을 실어놨어요. 코로나19 검사 받고자 하는데 이 의사가 봉직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증상이 없습니다. CT 검사 통해서 근데 폐렴 소견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아니 그냥 검사 가능합니다. 출국용이신가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아무개 실장이 폐렴 소견이 확인돼야지만 검사를 확인해 준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나요? 그 개인 얘기일 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실장님 지금 다 글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 건 분이 뭔 의사가 가짜뉴스를 그렇게 퍼뜨리나요? 사람 놀라게. 그랬더니 병원이 그거 개인 주장일 뿐이고 우리 병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의사이긴 하지만 글 다 내렸다. 자, 그래서 이 시민이 이 아무개 의사의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라고 이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의사도 가짜 뉴스를 퍼뜨렸나 보다 생각하고 시민에 의해서 그냥 완패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총선 이틀 전에 한 중앙일간지가 한 지면 전면을 통해서 논설위원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언론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의사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제기 이렇게 기사가 돼 있고요. 총선 이틀 전 4월 13일에 어떻게 이제 기사가 되는지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중견 의사 B 씨는 최근 SNS에 실명으로 양심 선언하듯 글을 올렸다.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가능하고 겨냥하려면 16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넣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내용이 충격적이라 의사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당사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SNS 글은 의사 개인 의견일 뿐이고 우리 병원은 상관없다. 예정대로 검사 다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휩싸이는 걸 꺼리는 듯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요. 앞서
시민이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확인. 그리고 의사는 이 글을 다 내렸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병원에서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이미 다 확인된 사안인데 주요한 일간지에서 아주 사실은 자기 직업적으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엄청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이냐면 이 기사는 어떻게 작성돼 있느냐. 앞에 지금 이렇게 그 인천의 한 병원의 의사의 주장을 올렸다. 내가 연락해 보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근데 해당 병원은 논란에 휩싸이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는 식으로 기사를 처리하고 그 뒤에 이제 여기 얼굴 나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예방의학과의 최고 권위자들이십니다.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검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공격적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런 글을 양심성어 타듯 글을 올렸다. 근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의사들한테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 적극적 검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시킵니다. 저는 언론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런 글들을 볼 때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망은 피해갈 수 있어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아무리 징벌적 손해배상법 나온다 그래봐 이런 거 처벌 못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전화해봤는데 안 되네요 연락이. 근데 이러이러한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총선 하루 전날이죠. 한 정당의 선거 책임자가 이 뉴스를 그대로 증폭하는 거죠. 문정부가 총선 다가오니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인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예로 든 이 사람들은요. 익명의 네티즌이 아니에요. 무슨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 그리고 신도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전문직에 일하고 있는 현직 의사, 주요한 일간지, 정당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정치적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느 쪽이나 다 서로 적당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발언을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소개한 사례가 조금 충격적이었다라고 받아들이셨으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뭘까요? 이 발언을 했던 이런 기사를 썼던 기자 또 이런 주장을 했던 병원 의사 궁금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사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고 직업적 성실성과 직업적 윤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엄청난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탄과 그리고 무슨 사내의 징계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지면 그대로 그 직함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클릭도 많고 먹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악화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심각한 것이 우리가 이런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여론 조작 행위와 가짜뉴스 생산과 전파 행위를 시민들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능력의 하나로 갖춰야만 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확인 뉴스들 많이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이런 북한의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까지는 우리가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서 이제 우리가 본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뉴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요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창피해서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더 많이 배웠지만 더 가짜뉴스에 관대해지고 가짜뉴스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술의 영향도 큽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은요, 생생합니다. 다양하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뭐 닮은 사람들도 누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다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보고 야, 이건 보나마나 가짜네.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생생해. 라고 느낄 수 있는 분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 all is well.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That was a real call you just heard. The amazing thing is the assistant can actually understand the nuances of conversation. We've been working on this technology for many years. 네, 이게 3년 전에 구글 선다 피차이 사장이 개발자 대회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 있게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 개발해 왔습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구글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한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바둑판에서 이세돌 꺾고 챔피언십 따고 퀴즈 프로그램에서 퀴즈 최강자들을 꺾고 우승상금 따려고 인공지능 개발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해해서 반응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응대해야 되는 업무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보다 지치지 않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무한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바마 전 또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 없는 말을 영상으로 조작해내는 상황을 경고합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조차도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매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명 영화 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해 포르노물을 만들면서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은 갈수록 기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영락없는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문제는 누군가 선거 전날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거나 집단 간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등 악용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나중에는 진짜 영상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영상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가짜를 만들어내면 무척 쓸모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전한 비행기를 타고 여러 가지 안전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가짜 환경을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뭘 할 수 있었던 그런 덕분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SF 영화의 그 멋진 효과들도 다 이런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 덕분에 아주 실감나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업체 혹은 무슨 3D 영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안에 국한돼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것이 우리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범용화된 도구로 활용되면서 누구나 쉽게 가짜뉴스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오바마 대통령의 하지 않은 말을 15초 분량의 영상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아주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수준의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는 저는 이런 기술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한 같이 있어야지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우리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이죠. 언론이 없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탈진실 시대에 언론의 영향력은 사실은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 과거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했던 시기 일찍이 없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지금 내가 할당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이제 잠자리에서 누워서까지 보고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걷는 시간까지 미디어 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 다 할당을 해서 이제 결국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트렌드는요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4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횡단보도에 가면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온 겁니다. 저는 별로 이것이 뒤로 백할 것 같지 않아요. 미디어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일 텐데 우리는 과연 이런 환경에 맞는 교육과 사회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마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런 강력한 미디어 도구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명하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처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파를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아침의 사진이죠. 근데 이날 이제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마 보시지 못했을 신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월 16일 날 이런 신문이 발간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군 쿠데타 발생,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수도 서울을 완전 점령, 행정, 입법, 사법부 장악.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윤보선 대통령 연금 상태, 장면 총리 피신 했나 의문을 풀었고 전국의 비상기업 그리고 이제 광화문 앞에 탱크가 주둔한 사진들 같은 것들이 쫙 나왔어요. 자, 무척 쿠데타 뉴스를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나오는 신문을 보면요, 이제 이 이후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20여 년 좀 넘게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말은 사라집니다. 한국 정치, 한국의 쿠데타를 말하는 것은 사라지고요. 그거는 군사혁명, 혁명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쿠데타는 제3세계에서 군인들이 일으키는 것만 이제 쿠데타라는 걸로 바뀝니다. 네. 바로 5월 18일자 동아일보 이때만 해도 한 신문사가 조간 석간을 각각 내던 시기예요. 그래서 5월 16일자 신문은 아직 그 쿠데타 이 군이 동아일보사에 진입을 못한 상태. 방송국들은 바로 점령을 했는데 신문사는 점령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신문에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뉴스를 보도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이날 석간 뉴스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쿠데타는 혁명위원회로 바뀌어서 이제 장악이 되는 거죠.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선출되지 않은 제4부, 제4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해도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쿠데타군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그 몇 가지 포스트 중에 국방부와 이제 군사지휘계통 그리고 이제 입법행정사법과 함께 동시에 어쩌면 더 다른 데보다도 먼저 이런 그 신문과 방송을 장악합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정보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언론계에 내려오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그 코르시카 섬으로 이렇게 이제 귀향을 갔다가 탈출해서 이제 다시 그 집권하게 되는 그 한 2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프랑스 최대 신문인 모니테르라고 하는 신문이 날마다 나폴레옹의 파리 진격 속도에 따라서 보도를 다르게 해나간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의 그 과장과 이제 표현들이 극화된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프랑스 최대 신문에서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살인마, 뭐 코르시카의 아귀, 괴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다가 점점 파리로 가까워오자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마침내는 황제가 퐁텐블로 궁전에 입성하시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권력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로 널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미국 뉴욕 타임즈 이런 신문인데 1900한 20, 30년대 한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에 이런 식의 신문 광고가 실렸어요. 이게 뭐냐 어떤 광고냐 하면은 말보로 담배 광고인데 그 아기를 모델로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혼내기 전에 말보로 한 대 피워보면 어때? 나는 엄마가 말보로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아이를 모델로 내세워서 엄마에게 말보로는 원래 그 카우보이를 내세우기 전에 여성들을 집중 타겟으로 그 마케팅을 한 담배 회사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우보이 모델로 이제 바꿔서 남성미를 강조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아기들을 내세워서 엄마한테 이제 담배를 권하는 광고들이 신문에 버젓이 실렸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 기업이 하는 활동이니까 얼마든지 실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퇴출되게 되는 우리 사회도 지금에 와서 이제 몇 년 됐죠. 담배에 이제 혐오스러운 인체 사진들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된 것들이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이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 이런 사이다 선전들이 미국에서도 신문에 늘 자주 실리는 광고였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탕물을 판매하던 광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신문에 버젓하게 실렸다. 근데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가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활동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